안녕하세요. 전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명상센터라고 하면 생소하시겠지만 쉽게 말해 마음을 비우고 일상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정신적 질병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오늘 들려드릴 얘기와 꽤나 관련이 있답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거고 실화냐 되물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실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 한번 이혼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저를 쫓아다니던 동네 오빠에게 푹 빠져 결혼까지 갔더랬죠. 정신 차리고 보니 결혼식 치르고 신혼집이랄 것도 없이 스택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쫓아다니던 동네 오빠였던 남편은 당시 좋은 말로 하면 한량, 건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면을 모르고 만났던 건 아닙니다. 다만 꾸준하게 저를 좋아해주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곧잘 놀림거리가 되었던 저를 지켜주려는 모습에서 호감을 느껴왔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되는 그 오빠는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한량짓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커녕 어쩌다 그런 말만 나와도 벌컥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여자가 그렇게 짹짹거리면 못 써.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빨래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던데 엄마 좀 잘 도와줘. 나 우리 엄마 아픈 거 죽어도 못 보니까. 당신 지금 그 말한 지가 1년째예요. 일자리 구한다고 안 하면 우리 독립은 언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빵집에 나가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왜 허락 안 해주는데요? 넌 며느리가 되어서 하는 말이 그게 뭐냐?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보고? 우리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기냐? 당시 시어머니는 지병이 진전되어 제가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상태였는데요. 전 남편은 제게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맡기고 자기는 친구들과 소리나 퍼마시고 다니려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고분고분 제 말을 잘 따라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수발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종으로 여기셨어요. 예, 나 물 먹고 싶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 늙은이 목 타 죽는 꼴 보고 싶으냐? 당장 안 가져와? 궁둥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게야? 아, 네, 어머님. 지금 곧 가요. 그러면서 제가 물을 갖다 드리면 맨몸으로 왔음 이런 거라도 잘할 것이지 하고 중얼거리셨는데 그 말이 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시댁살이를 못 참은 제가 돈이라도 벌자 싶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시어머니 몇 시간만 맡기고 빵집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빵집 사장님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나온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채용해 주셨어요. 문제는 그날 사단이 일어난 거죠. 며칠 만에 들어온 남편이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날아오는 물건에 맞아 그만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있게 되었고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놀란 표정으로 저희 친정엄마와 오빠가 달려오셨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너 이 자식 미쳤어? 아니, 사내 새끼가 때릴 게 없어서 마누라를 주업했냐? 아, 저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맞은 짓을 한입 했죠. 아이, 진짜 더럽게 쫑알거리네. 뭐야? 이 새끼 넌 인간이 안 됐네. 너 안 되겠다. 오늘 그냥 나 죽고 너 죽어보자.
당시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친정오빠가 전 남편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걸 간호사, 의사들이 모두 뛰어와 겨우 말렸을 정도였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한없이 떳떳했더랍니다. 누워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허탈한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날 저를 붙들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고 그게 또 속상해서 저도 한 바가지 눈물을 쏟다 결심을 했답니다. 이 결혼에 종지부를 찍기로요. 결혼 생활이 고작 1년 남짓이었으니 정리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애초에 재산이랄 것도 없었으니 과정은 더욱 쉬웠고요. 야, 너 나 떠나고 어디 뭐하고 살게.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온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머리도 둔한 너를 어디서 받아준대냐? 내 생각해주는 거면 필요 없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뭐라고 살든 양아치 짓하고 사는 너보다는 훨씬 잘 살 거니 걱정 말고. 뭐? 이 미친 게? 아, 내가 말 안 했구나. 나 취직했어. 당신이랑 갈라서기 전에 나도 먹고 살 국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면접 봤는데 붙었더라. 꽤 괜찮은 곳인데 여기 대로변에 있는 그 회사 알지? 네가 진짜 거기 붙었다고? 말도 안 돼. 마지막 제가 전 남편에게 날린 일갈은 지금 생각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네, 사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중견기업에 격리로 취업도 하고 생계수단을 마련한 뒤였습니다. 계획 없이 살던 논팽이는 제 말에 퍼뜩 놀라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 얼떨떨한 얼굴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시댁문을 박차고 돌아가는 게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그때 수중에 돈이 얼마 없었기에 친정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단칸방을 하나 마련해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푼 두 푼 모아 아껴 사시는 엄마 돈을 받는 게 미안해서 한참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제게 친정엄마는 미영아, 이혼한 거 절대 흠 아니야. 그러니 떳떳하게 살아. 너만 떳떳하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제 눈물샘을 한 번 더 자극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나 떳떳하게 살게요. 엄마 딸답게 그렇게 살게요. 하지만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혼했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꽤 친해진 동료에게도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측에서 먼저 꺼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누가 청첩장을 주거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했답니다. 이영 씨는 누구 안 만나? 나이도 차지 않았나? 집에서는 아무 말 없어? 아, 저는 그냥 일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에이, 싱글로 살려고? 외로울 텐데. 내 주변 싱글들은 결혼 안 한 거 다 후회해. 다들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30대로 흘러가더라고요. 30대가 되니 주변에선 선자리를 제안하기도 하고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났는데요. 전 과거에 한번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프로필을 듣기도 전에 무조건 거절부터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와의 거래처 간에 미팅이 있는 날인데 거래처 직원이 5분 정도 늦더라고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기에 교통정체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먼저 내려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헐레벌떡 비 맞은 남자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비한 서류들이 비에 젖을까봐 우산을 찾으러 다녔는데
근처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겨우 5분인걸요. 아이, 그럼 그걸 찾느라 이렇게 비를 다 맞으신 거예요? 아, 추우시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따뜻한 난로라도 켜드릴게요. 아니에요. 아이, 수고스럽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유, 괜찮긴요. 지금 다 젖으셨는데요. 그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저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남편의 우직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종종 만나며 사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게 좋은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인상 그대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날수록 더 마음에 들었지만 제겐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으니 그걸 밝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상 이젠 정말 말을 해야겠다 싶어 술을 먹고 쥐어 짜내듯 말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 한번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었어. 지금까지 민수 씨 만나면서 말 못해 미안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연인이 되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부담스럽다면 여기서 그만둬도 괜찮아. 나 각오하고 있어. 저는 내심 당연히 거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대답은 예상 외였어요. 처음에는 무척 놀란 듯 했지만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저를 보고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혼한 게 흠도 아니라고 하셨던 저희 친정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생각나서 그런지 괜스레 눈물이 나서 왈칵 복받쳐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빠르게 연인의 단계로 진입하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나 제 마음은 또 한 번 출렁거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가족, 제게 시부모님 되실 분들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댁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일단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단 점에서부터 상당히 기가 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학원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다가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남편을 낳고 키워주신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이런 좋은 집안에서 한번 결혼한 며느리를 선뜻 좋아하실 리 없잖아요. 역시나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눈빛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혼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가씨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데. 아, 네. 전 남편이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일자리도 찾지 않아서 생계도 어려웠고요. 나중엔 저를 때리는 상황까지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성질이 못된 사람이었구먼. 이혼하길 잘했네요. 빨리 벗어나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민수 짝으로는 딱이네. 잠시만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이유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아니,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죠. 뭐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위해 충분히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거짓말 아니에요. 맹세코 정말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음대를 나오신 분답게 우아하고 고상한 말투를 유지하며 가슴에 날이 박히는 말들을 하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시길래 증명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전 오래전부터 핸드폰 사진첩에 가지고 있었던 서류 한 장을 보여드렸죠. 제가 남편에게 맞아 큰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였어요. 아휴, 그래도
난 영 믿기지가 않네.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에 워낙 못 믿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이 괜히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셨고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어 버렸죠. 저 역시 여기서 얼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 한 번 못 내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제 손을 잡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밖으로 나와서 저만 믿으라며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시어머니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심란했습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이 안 보여 가슴이 답답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내가 김장김치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괜찮니? 무리한 부탁이려나? 아유, 무리한 부탁이긴요. 어머님, 금방 갈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김장김치를 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보고자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전 당시 회사에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뒷일을 다 제쳐두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펼쳐진 상황은 황당무계했어요. 시어머니는 재료만 턱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제게 던지며 말하셨어요. 예, 너 김장 해봤지? 시댁살이 했으면 당연히 해봤을 거 아니니? 한번 야물딱지게 묻혀봐라. 어디 솜씨 좀 보자. 아, 이거 테스트야, 테스트. 테스트요? 그래, 며느리 테스트다. 한번 마음에 들게 해보렴. 갑자기 테스트라니 당황스러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김장김치는 항상 며느리와 담그는 게 자기의 소망이자 바람이었다며 이걸 통과해야 며느리 자격이 주어질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김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추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라는 건지 하는 중간중간 손이 너무 아파서 혹시라도 도와주실까 싶어 어머니 쪽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TV를 보며 깔깔 웃는 소리만 들릴 뿐 부엌으로 올기색은 보이지 않더군요. 돕기는커녕 TV를 보시며 통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럼 미자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을 참 곱게 키웠어. 나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 친정이 부유했잖니. 그럼 당연히 내 며느리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큰 사람이어야지. 흙탕물에서 자란 사람이면 되나?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큰 사람이어야지. 아, 무엇보다 순결해야 하고. 맨 마지막에 순결해야 한다는 말을 유독 크게 발음하시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결린 어깨를 두드리며 겨우겨우 마무리를 해갈 때쯤에야 오셔선 아유, 맛은 괜찮네. 그래, 다음에도 좀 부탁한다. 김치는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외갓집 친척들이랑 나눠 먹을 거거든.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드시려고 이 많은 김치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친척분들 것까지 모조리 저를 시키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비까진 기대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고 가라느니 하는 말에 기대했는데 일절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속이 상했죠.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받지 못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에 갈 채비를 하자 시아버지께서 마침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마치 이 많은 김장을 혼자 다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보, 내가 김치 좀 해봤는데 먹어봐요.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딱이겠죠? 아이고, 이걸 당신이 다 했을 리는 없고 우리 예비 며느리까지 와서 도와준 거야? 당시 시아버지는 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분위기였기에 좋게 봐주고 계셨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가 너무 곱게 자랐나 봐요. 이런 건 잘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했어요, 여보. 얼른 식사해요. 이왕 있으니 같이 하지. 아가, 너도 얼른 와서 앉아라. 아니에요. 쟤는 가야 한다네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바쁘다나 봐요. 아니, 부담스러워할까봐 어렵게 부탁했는데 내가 거절을 당했다니까요. 어머니, 제가 언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데 차마 시아버지 앞이라 항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선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저를 그냥 보내는 게 미안하셨던지 다음번엔 꼭 식사 자리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나오자마자 화가 울컥 솟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분하고 억울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 아들과 엮이지 말란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듯 했어요. 거기다 자기가 해도 될 자잘한 심부름까지 시키셨습니다. 커피 심부름부터 비타민 음료 심부름, 어디 회원권 끊어오라는 심부름까지. 이건 거의 종이었어요. 어떤 날은 스타벅스 커피를 안 사왔다며 넌 내가 저가 커피 먹게 생겼니? 하고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도 이젠 못 참겠다 싶어서 심부름을 부탁하는 문자가 왔을 때 심부름거리는 들지 않고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바카스를 사달라는 심부름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빈손이라는 것에 시어머니는 상당히 불쾌하시더군요. 왜 빈손이니? 네가 먹으면서 오기라도 한 거야? 아님 붕어머리라 중간에 까먹기라도 했니? 어머님, 심부름 시키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탁하시면 곤란해요. 어머,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니? 너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는데 뭐 있구나. 한번 결혼해봤으면 애가 융통성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니? 시어머니는 저의 결혼 전적을 들먹이며 비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좋아서 한 일을 가지고 생색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자초한 일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전 시어머니께서 그걸 악용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너무 힘들다는 말씀도 덧붙여서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엔 비웃음이 한껏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이 정도 수발은 들어야 하지 않겠어? 이 정도도 생각 못한 거니? 그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데? 넌 테스트 불합격이다. 네, 수발이요? 어머님, 무슨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전 수발 같은 거 들 생각 없는데요. 제가 왜 어머님 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죠? 한 번 결혼했단 이유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이 찾는 며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이미 한 번의 결혼 생활에서 시댁살이라면 질릴 만큼 겪어봤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허나 돌아오면서 마음속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도드라진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옥신거리더라고요. 그 후부턴 시어머니도 제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저도 어떤 문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만남도 자동적으로 뜸해졌는데 남편은 제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젯밤 제게 누구를 만났냐는 문자였어요. 저는 어젯밤 일이 피곤해서 곧바로 집에 들어가 책을 좀 읽다 잠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말했더니 남편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사진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굉장히 비슷한 외모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 나란히 앉아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특히 제 헤어스타일이 그랬어요. 옆모습만 나왔기에 더 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사진이었는데 보자마자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이 있는 시댁 앞으로 갔고 거기서 이 사진을 누가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놀라서 제게 먼저 물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럼 도대체 누가 보낸 건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저는 점점 더 흥분되어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그런데 저희의 목소리가 커지자 신부님께서 무슨 일이냐며 시댁 앞으로까지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제가 남자를 좀 만나게 생겼잖아.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누굴 만났는지 어떻게 몸을 굴렸는지 알 길이 없잖니?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어오는데 이 일이 어떻게 꾸며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덫에 걸려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 전 남편을 끌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잘 들어. 이거 당신 엄마가 한 짓이야. 분명해. 나도 이런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아니면 누구겠어? 나도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아. 내 촉이 맞아 근데. 지금껏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이 끌려다녔는지 알아? 아니야. 아이 설마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 저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을 꾸며낼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도통 믿으려 하질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달까요? 외려 저를 설득시키는데 더 미칠 노릇이었죠. 분명 시어머니가 한 짓인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망의 날이 다가왔어요. 회사에서 업무가 끝날 시간쯤에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보자는 문자였어요. 시간보다 일찍 가 앉아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은 시어머니가 느긋하게 저쪽부터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곤 턱하니 탁자 위에 뭐를 올려놓으셨어요. 전 드라마 같은 그 장면이 제게 일어날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치 않았기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뭔가요? 뭐긴 뭐야.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돈으로 준비했다. 내가 네 얼굴 봐서 험한 말은 안 할게. 돈 액수는 세어봐도 돼. 근데 네 수준의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할 거다. 보아하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별다른 직책도 아니고 혼자 먹고 살 돈만 근근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이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 그러니 내숭 떨지 말고 받아라.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상품도 새 상품이 좋잖아? 나는 사람도 그렇다고 봐. 우리 아들 짝으로 헌상품 드리는 거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가 말을 따로 안 했지만 난 내내 화투처럼 자란 사람이다. 내 아들도 그렇게 키웠고 그런 내 아들에게 더러운 흙먼지 묻히는 거 싫다. 붕어 대가리라도 내 말 알아들었지? 순간 머릿속이 백지창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산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새 상품이니 아껴 들고 다니는 거라고. 사람 마음이 물건에도 반영된다며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사람이라고 덧붙이셨죠. 주제를 알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번 이혼했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떳떳하신데요? 이상한 사진이나 보내시는 그런 더러운 일까지 하시고요. 뭐라고? 어디 감히? 한번 이혼한 년이 내 아들 넘본 것도 분해 죽겠는데 이 미친 게 지금 누굴 몰아가? 그리고 내가 보냈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너같이 어디 한번 굴렀다 온 더러운 것이. 그때 시어머니는 다시금 고상함을 유지하고 있던 가면 속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소리를 버럭 지르며 돈 봉투에 있는 돈을 탈탈 털더니 제 얼굴로 집어던진 것이었어요. 헌 상품이란 말을 들은 것도 억울한데 돈으로 뺨을 맞은 기분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선택한 건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 어머니께 민수 씨와는 진심을 다해 만나고 있고 어머니가 말리셔도 계속 만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반오기로 그런 말을 주절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행동에 더 화가 나서 이번엔 물잔을 들어 얼굴에 뿌리려 들었어요. 손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남편이었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돈들은 뭐고? 남편은 돈 봉투만 보고도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미영이랑 잘 얘기해 본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온 건데 돈 봉투 주시려 오신 거였어요? 어쩐지 그래서 미영이 얼굴이 안 좋았네요. 엄마 겨우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진도 엄마가 보낸 거예요? 아니 아들아,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오해란다. 네가 뭔가 오해한 거야. 나 다 들었어요. 남편은 기가 찬 얼굴로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쏘아대더니 급기야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었죠. 갑작스런 말에 저도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상당히 확고했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아이 부모님 집에 나와 살며 연락 한 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오히려 더 실망했다며 결심을 무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백기를 드는 심정으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지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시댁관을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견례까지는 결코 가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먼저 저희 집에 와서 굉장히 싹싹하게 굴어 이미 친정 식구들의 점수를 따놓았어요. 당시 제가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친정엄마는 그저 해맑게 웃으시며 남편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때의 기억도 제 결정에 한몫했답니다. 우리 딸이 사실 혼자 저리 살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고마워요. 그리고 잘 살아줘요. 우리 딸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친정오빠 역시 남편 될 사람이 듬직해 보인다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전번 같은 논팽이가 아니라 안심이라면서요. 이미 오빠는 토끼 같은 딸 2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제 결혼에 대해 내색하지 않았지만 꽤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정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니 제 마음 한켠에서도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은 무시하고 살면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갖게 된 상견례는 그 전날부터 위장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상념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힐 지경이더군요. 그리고 이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요. 어머, 너 명숙이 아니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다니. 아이, 그래. 성미지? 오랜만이네. 시어머니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웃어 보이던 친정엄마께서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시더니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너무나 어색한 웃음으로 화답하셨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는 중학교 동창이셨다고 해요. 당시 고향 동네에 중학교가 몇 개 없어 전교생이 두루두루 아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3년 내내 말을 트고 지낸 사이였다고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의 화제는 곧바로 그 동네 이야기라든지 중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들로 넘어갔습니다. 친정엄만 시종일관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죠. 시어머니는 마치 음식에 체한 듯 어딘가 내내 불편하신 기색이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아니다. 그런 거.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부인. 아이, 성미라 불러야 하나? 헷갈리네. 그러니까 존칭 쓰기도 어색한데 우리끼리 있을 땐 말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쩌면 좋으려나? 그러게.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이고, 어디가 아프니? 긴장해서 그런가? 게다가 그날 상견례는 굉장히 일찍 마무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중간에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말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안색은 좋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배를 움켜잡고 떠나셨고 그날은 그렇게 일찍 자리가 접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새삼 놀라 다시금 이 일을 되짚어보게 되었지요. 남편은 역시 저와 만난 게 인연이었다면서 이제 장모님과 자기 엄마가 친구 사이니 저에게 함부로 못 대하실 거라 기뻐하더라고요. 엄마는 나중에 상견례 자리가 파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는데 어쩐지 상견례 때의 밝은 분위기와는 달리 약간 걱정하는 말투셨어요. 엄마, 오랜만에 동창 만나고 반가우셨겠어요. 근데 난 아까 너무 놀랐지 뭐예요? 그래. 저기 근데 미영아, 그럴 일 없겠지만 명숙이 그러니까 너희 시어머니한테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던가 뭐 그런 거 없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엄마가 괜히 피곤해서 헛소리를 했나 보다. 얼른 자라. 그날 서둘러 황급히 전화를 끊으시는 엄마의 목소리엔 어딘지 불안과 걱정이 한가득이셨어요. 전 엄마에게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말한 적도 없는데 마치 아시는 듯 꿰뚫어보는 느낌이 강했달까요? 그때부터 어째 저의 직감은 쎄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시어머니의 표정도 상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놓고 저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기색을 팍팍 보이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한풀 꺾여 마치 약점 잡힌 사람처럼 구는 게 특히나요. 허나 이 일은 남편과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잊혀져 갔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달콤한 시간들을 보내고 한껏 휴식을 취하다 아쉬움을 안고 본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상하게도 돌아오자마자 신혼집에 들어와 텃세를 부릴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조용하더라고요. 저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선물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오지 말라고 극구 말리시기까지 하고요. 엄마가 왜 그러지? 자꾸 오지 말라는데?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을 때 저는 저희 결혼식 풍경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자꾸 숙이시고 걸음도 무척 빠르셨어요. 어딘가 도망이라도 다니는 듯 오신 하객들과 인사도 대면대면하게 하시고요. 당시 저나 남편이나 서로 바빠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건만 그 모습을 본 친정오빠가 나중에 말해주어 알게 되었답니다. 뭐 별일 아니겠지. 넘어가자. 그냥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 선물은 택배로라도 붙여드릴까?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전 택배로 사온 선물을 붙여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갖고 싶었던 1,000만 원에 가까운 명품 가방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신중히 골라 산 선물이었어요. 전부터 갖고 싶으시다던 향수와 립스틱, 화장품 세트였어요. 시아버지의 것은 질 좋은 영양제였고요. 그러나 그게 화근이 될지는 몰랐죠. 그리고 저희는 당시 봐두었던 신혼집이 있었지만 원래 살던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때문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바람에 가구들도 늦게 채우게 되어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애초에 집은 같이 모아둔 돈에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혼수는 반반으로 해가기로 했는데요. 당시 일한 시간이 길었던 제가 모아두었던 돈이 남편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려 했지만 남편은 구태여 반반으로 하자고 주장하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못 내는 것도 속상한데 반반이라도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을게. 당신 일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말뿐이어도 남편의 그 말은 참 든든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금액대의 예산으로 혼수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너무 비싼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들로 꾸려나가기로 했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냉장고는 자기가 준비해 갈 테니 사지 말라고요. 내 선물이다. 그러니 냉장고는 사지 말아라. 절대로. 냉장고 비쌀 텐데 주신다니 놀랍고 그러네요. 감사히 받을게요. 알겠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해주시겠다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을 알뜰하게 다 채워넣었지요. 가구들이 들어가니 이제야 정말 신혼집에 들어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저희끼리 신혼집 입주를 기념하고자 조촐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파티도 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가지고 오기로 한 냉장고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도 냉장고에 넣어놔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쓰던 조그만 냉장고를 들여놓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잠시 신혼집 구경도 하실 겸 집에 와도 되냐고 여쭤보셨어요. 혹시나 사위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운 말투셨어요. 엄마, 당연히 되지. 딸네 집에 오는데 무슨 눈치를 봐요? 당연히 오셔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몇 가지 반찬도 만들어가지고 갈게. 친정엄마는 제 대답에 너무나 기뻐하시며 집으로 오셨어요. 남편도 엄마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농담과 너털 웃음으로 시종일관 분위기를 밝게 해주더라고요. 거기다 저 역시 엄마와 갖는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던 나머지 이런저런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를 하룻밤만 재우고 보내기는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남편이 이런 제 기분을 눈치채곤 먼저 며칠 더 묵다 가시라고 제의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
방해가 될까봐.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편히 있다 가셔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저희 집에 며칠 더 묵게 되었고, 이때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현듯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날은 저와 남편이 회사에서 업무가 끝나고 둘 다 서로 피곤하여 배달 음식으로 얼른 때우고 잠자리에 들자고 약속한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려고 거실 불을 끄려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건 시어머니와 낯선 아저씨 두 분이었어요. 이거 여기에 놓으면 되죠? 네, 아무데나 놔주세요. 아저씨들이 이고지고 있는 건 냉장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냉장고를 보자마자 저나 남편이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장고는 누가 봐도 이미 쓴, 그것도 아주 험하게 쓴 낡은 냉장고였습니다. 중고 마켓에서 산다 쳐도 값도 안 나갈 것 같은 냉장고요. 놀라 멍하니 그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경박스럽게 웃으시며 그러더군요. 니들 표정이 왜 그러냐? 예, 아가, 너도 중고니 혼수로 딱이지 않아? 중고품이 중고품 받는데 뭐 문제 있니? 아주 조합이 딱이네, 딱이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친 거 아세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선물 그딴 코딱지만한 거 들고 온 거부터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한 건데. 그럼 이 정도 선물은 그에 비하면 최고까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신 이유는 바로 신혼여행 때 사온 선물 때문이었어요. 선물의 가격을 인터넷에 쳐보시고 자신의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에 분한 시어머니가 복수를 하겠답시고 이 냉장고를 들고 오신 거죠. 너무 유치하고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역시 화가 나선 얼굴이 부어져 쏘아붙이려는데 그때 순간 친정엄마가 집에 계시다는 사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이 말을 들었을까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때 엄마가 담담한 표정으로 방에 있으시다 나오셔선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뺨을 내려치셨어요. 네, 뺨을요. 너무 놀라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엄마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뭐? 내 딸한테 중고품? 이명숙, 네 실체 까발려줘? 성민, 네가 왜 여기를 어떻게... 기가 막혀 죽겠네 정말. 학창시절에 애들 괴롭히고 까본 것도 모자라. 이제 내 딸 시집살이까지 시키려 들어? 너 오들 애들 앞에서 한번 개망신 당해보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명수 아주 유명했어. 우리 여중에서 날라리, 그것도 아주 개날라리로. 남자 선생님들만 오면 은근히 꼬리쳐서 허구한 날 교무실 불려가고 약한 애들 돈 뺏고 특히 가난한 애들 얼마나 놀리고 비웃어댔는지. 동창회에서 네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알지 명수가? 네 집이 좀 잘 산다고 그렇게 으스대면서 힘없는 애들 짓밟고 웃고. 너는 악마였어. 그렇습니다.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께선 중학교에서 그야말로 동네가 다 아는 개의 날라리였다고 해요. 심지어 남자 선생님들만 오면 눈이 희번뜩해져서 한때 임신을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요. 그 정도로 문란한 생활을 즐겼던 시어머니께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주된 일상이셨고 그것 때문에 여직 동창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참,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의 이혼 경력을 들먹이며 중고품이라느니 남자를 많이 만나본 인상이라느니 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셨던 분이 과거에 이런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계실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제야 이상한 사진까지 찍게 해서 저와 남편을 갈라놓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미친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친정엄마는 더 화가 나셨는지 이 일을 절대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어요. 너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볼썽사납게도 조그만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아들 보기가 부끄러운지 남편 쪽은 쳐다도 보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감싸주더니 이내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참은 만큼 참았어요.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요.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그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최근 선물해줬다던 신발까지 갑자기 쇼핑백에 바리바리 넣어 손에 들리더니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 광경을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쫓겨난 시어머니가 나가고 한참 정적이 흐른 후 남편은 엄마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걸 짐작 못하셨던 친정엄마 또한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떨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죄송했습니다. 엄마에게 진작 말할 걸. 미리 털어놓지 못해 이런 일을 겪게 한 게 모두 미련한 제 탓 같아 한없이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엄마는 갑자기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엄마에게 어디 가냐고 물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셨는데 그 이후 상상도 못한 반격이 일어난 거예요. 다름 아닌 친정엄마께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중학교 동창들을 전부 소집하여 시어머니의 집에 쳐들어가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동창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곧바로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네가 봤어야 하는데 말이다. 아주 명숙이 걔 표정이 보통 야단이 아니었어. 걔가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을 얼마나 괴롭혀댔는데. 그런데 엄마가 내린 벌은 합당했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학교를 전학 간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무서워 학교도 못 나온 친구들이 수두룩했다고 하니 가해자에게 응당 내려줘야 하는 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렸을 적 알던 엄마의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 역시 피해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까지 이 사실을 아시곤 완전히 뒤집어지셔선 동네 쪽팔려 못 살겠다며 이혼을 거론하시기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한 중학교 동창분들이 매일같이 집 앞에 와 계란을 던져대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도 싹싹 빌며 말했다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건 다 내 과거의 과오이고 잘못이에요. 알잖아요. 우리 집이 워낙 유지 집안이라 내가 철없이 자란 거.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희 집을 다시 방문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이러다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제가 왜 시어머니를 도와야 하나요? 그럴 이유 하등 없다고 말하곤 조용히 돌려보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과 화해하고 싶으니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앞으로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는 말로 잘라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어머니, 이런 시댁 모시고 살 자신도 없고 그러기도 싫거든요. 물론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끊는 일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상처가 될까봐 아직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시어머니 무조건 거르고 보시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요즘 앞서 말한 대로 명상에 관심을 갖고 명상센터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제 아내 첫 번째 결혼 생활로 인해 받았던 상처,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남아 있었나 봐요. 명상을 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센터를 운영 중인데, 부디 지금처럼 잘 되길 빌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혹시나 시어머니의 횡포에 그저 묵묵히 참고 계시는 며느리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맞서보세요. 그래도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시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전엔 숨이 붙어 있어서 억지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살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 셋을 낳아서 그간 열심히 키워왔는데 큰아들은 아무래도 제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며 처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응석을 받아줘가며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다른 시댁 식구들도 무척 큰아들을 예뻐했고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에 저도 당시 애착이 아주 컸어요. 그 뒤로 줄줄 아들들을 낳아서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리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장남이란 자리에 대한 의미란 우리 집에서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곱게 사랑을 받고 자란 대로 잘 자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일은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자식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둘째와 셋째들은 크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들 공부하고 문제없이 잘 사는데 그렇게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던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바람 잘 날이 없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 내가 오늘 밥 제대로 지어놓으라 했니 안 했니? 시험이 말이 우스워? 왜 또 밥이 이렇게 까슬까슬한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살이도 많이 겪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라도 잘해내지 못하면 어찌나 구박을 해대시는지 그 구박에 매일 밤을 눈물로 적시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 이렇게 일 못하는 애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다. 아니, 한 번 가르친 건 바로바로 알아듣고 해야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는 게냐? 어?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와선. 우리 집 개도 너보단 잘하겠다. 얼른 가서 빨래나게 와. 저는 그 집안에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인지 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되게 혼을 내곤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될 걸 꼭 온갖 비하와 경멸을 담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은 저도 시어머니의 못된 말들을 도저히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니네 집에서 네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니? 사도는 대체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저 좀 그만 구박하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저만 보면 들들 볶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제가 이 집 종이에요, 며느리예요. 저 며느리이고 그 이전에 사람이에요.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주셔야죠. 제가 이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두 눈 뜨고 할 말 다 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간 너무 서러웠던 건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그리 말하자 조금은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때부턴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조금 시집살이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큰애를 낳자마자 시집살이는 완전히 끊겼어요. 큰애가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영준이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라. 응? 아이고, 내 손주 이쁘기도 하지. 우리 아들은 할머니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가 원래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영준이는 어렸을 때 무척 똑똑한 편이었어요. 제가 다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한글을 쉽게 떼더라고요. 주변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영준이가 똑똑해 보이셨는지 학자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영준이는 조금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준이 커서 되게 큰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요? 큰 사람 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나는 건강하게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지. 안 그래? 맞아요. 그건 그래요. 내가 또 욕심을 부렸네. 나도 우리 영준이가 그저 잘 자라주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네요. 지금 아직도 남편과 나눴던 이 대화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저는 정말로 영준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무럭무럭 어디 아프지 않고 이대로만 잘 자라줬음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저의 고생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냥 좀 고집이 세고 강다니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가서 또래들과 섞이게 되면서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단도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어머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알고 보니 선생님한테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 그게 무슨, 우리 영준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저기 어머니, 영준이가 때린 그 아이 좀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저는 얼른 대충 챙겨 입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제대로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아들은 전혀 잘못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당장 조용히 하라고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걔가 먼저 까불었어. 맞아도 당연하다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제가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변하셨어요. 결국 아이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아이를 붙잡고 흔들더군요. 너 정말 제대로 혼나봐야겠구나. 우리 애 저러다 잘못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너무 놀라서 저도 떼놓으려던 차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그때 같이 대드는 꼴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놔요. 자꾸 붙잡고 있으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놓으라고. 뭐야? 이놈 자식에 너 진짜 안 되겠구나. 영준이 엄마, 당신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가 저리 되냐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준아, 손 놔.
손 떼라고!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렸고 겨우겨우 떼내었지만 결국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을 더욱 노엽게 해버려서 문제가 매우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이 일은 꽤 상당한 금액을 치르고 힘겹게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죄인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제가 얼마나 상대방 부모에게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영준이가 또 사고를 친다면 제가 영준이 대신 감방이라도 들어가겠다고요. 그때 상대방 부모 측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됐고요. 당신 아들 교육 똑바로 시켜요. 내 보기엔 쟤 저러다 범죄자라도 될 듯 싶으니. 지금 저렇게 애들 패고 다니는데 머리 커지면 스스로 감방 가지 않겠어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때 영준이를 붙잡고 참 많이 울었어요. 부모는 자식 말이 거짓이든 뭐든 다 믿는다고 하죠. 저 역시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질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둘째와 셋째 아이들은 문제없이 잘 크고 있었고 큰애만 좀 별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큰아들은 사고를 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학창시절 때에는 또래 애들을 때리고 다니더니 고등학교쯤 가서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를 비롯하여 제 부모와는 말도 안 하려고 하는 아들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영준아,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고등학교 안 나온 애들도 세상에 많아요. 고등학교 꼭 나와야 사람 구시래요? 내 주변 형들은 안 나와도 잘만 살던데요. 네 주변 형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깡패 같은 애들 말하는 거니? 엄마 네가 그리 되는 거 죽어도 못 본다. 제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엄마,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컸고 사리 분별은 할 줄 알아요. 그러니 그만 징징거리시고 더 이상 내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참 날카롭고 잔혹했어요. 당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멋대로 그만둬 버리고 얼떨결에 군대까지 가버리더군요. 그럼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더니 제대 후 시간이 좀 지나서도 갈수록 가족들과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하는 것도 없이 용돈이나 갈취해 가고 나중에는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수십이 아니고 수백만 원이었어요. 기가 찼죠. 그 돈이 어딨다고. 아들은 저희 집 사정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이번엔 제대로 뭔가 해볼 거니까. 뭘 제대로 해보겠다는 건데? 너 저번에도 돈 타가더니 그냥 무슨 이상한 게임 한다며 날려먹기나 하고. 아들아, 엄마가 너 돈 주는 기계니?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아,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고요. 나 이번에는 내 친구처럼 장사할 거야. 술 장사. 포장마차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 내 친구 보니까 일도 별거 아니더만. 아무튼 돈 좀 줘봐요. 내가 수십 배를 불려서 갖다 줄 테니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는 말이나 하지 말고요. 당시 저도 그닥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아픈 남편을 뒤로하고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죽어나지 그런 상황에서 철없는 말만 해대는 아들이 너무 속상했고 점점 화가 났어요. 결국에는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네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언제까지 엄마한테 돈만 타면서 살 거야? 너 밥벌이는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지. 진작이라도 아들을 때려서라도 혼냈어야 되었다고 생각하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미 그 타이밍도 늦었다는 것을 이 다음 아들의 행동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체 저는 그때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엄마, 내가 돈 달라 했잖아요. 그 돈 주는 게 그리 아까워요? 아니,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주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나 싸질러 놓았으면 다냐고. 아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 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욕짓거리라면서 분노를 못 이기는데 정말 뭐를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건지, 저게 진정 내 배로 나와서 키워 자라게 한 아들 녀석이 맞는 건지, 화가 나다 못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어미한테 저렇게 물건을 집어던질 정도니 속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비로소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쳤어? 뭐 하는 거야? 형, 그만 못해? 와, 니들은 다 신경 끄라고. 바로 뛰어나온 둘째와 셋째가 말려대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은 아들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간신히 뭔가에 얻어맞지 않은 채 아들이 던진 빈 김치통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 정도만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제 얼굴이 어디에 맞기라도 했다면, 그때 제가 아들을 완전히 끊어내버렸다면, 그랬다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변했을까요? 저는 그날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떡해. 글쎄 그 녀석이. 아빠, 진짜 오빠 미쳤어요. 아까 엄마한테 물건을 던지더라니까요. 오빠 저러다 정말 페루나 되겠어요. 그러게, 당신이 너무 우쭈쭈하면서 받아주니까 영준이 저 녀석이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자식 교육 잘 시켰어야지. 뭐라고요? 자식 교육은 나만 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이라고요? 그럼 당신 탓이지. 이게 내 탓이야? 나야 밖에서 돈 벌기 바쁜 사람이고 집안일하면서 잘 굴러가는 거 보는 사람은 당신인데 그럼 당신이 똑바로 했어야지.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보고 아들 못 낳는 건 사람도 아니라고 구박해댈 때 입 다물고 있었으면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고 난리를 쳐놓고 애 키우는데 쪽 빠져있던 사람이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가뜩이나 속상한 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곧바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편은 듣고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남편에게 분풀이를 해봤자 제 속만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멍들 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되어버렸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막 으르렁거리며 커가는 아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란 생각할수록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며칠째 연락을 끊고 안 들어오더니 참 기가 막힌 인연이 부모와 자식인긴 한가 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해댄 아들이라고 해도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더군요.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한숨만 푹푹 쉬어가면서 걱정하던 차에 직장에서 나오니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잔뜩 기죽은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어쨌든 내 품에서 키운 자식인데 내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길게 할 말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할 뿐이었어요. 얼른 집으로 가서 밥 먹자. 그렇게 아들과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고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아들을 보며 다른 아이들과 남편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들도 며칠째 제 눈치만 보고 있던 터라 다들 모르는 척 있었어요.
그렇게 밥을 지어서 먹고 그냥 그렇게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크게 잘못을 했다고 느꼈는지 조용히 움츠리고 들고 나가길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창 흐르고 아들은 뭔가 한다면서 조금씩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며 돈을 버는 것 같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제각기 열심히 길을 찾아서 직장을 알아보는 등 어떻게든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들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분위기는 대강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어요. 남편도 건강을 회복해서 뒤늦게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정말로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이 시기에 성당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이대로만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또 방황해서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마음 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던 어느 날 영준이가 부끄러운 얼굴로 제게 흰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니? 얼마 못 넣었어. 그래도 내가 번 돈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엄마 목도리라도 하나 사. 세상에,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구나. 아들이 저에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봉투에 담아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돌아온 탕화를 맞이한 기분으로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보낸 시간들은 결코 길지 않고 또다시 저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란 존재를 원망하게 된 시기였어요. 아들이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동안 숨죽여 지내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용돈도 주더니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아, 내가 열심히 사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 돈이 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엄마가 지원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정하고 싶으면 네가 좀 더 일하고 돈을 모아 사업을 해봐라. 그러나 아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저를 조르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이 길밖에 없어. 더군다나 학교도 졸업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뿐이라 돈을 모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언제 이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엄마, 나 이번에 진심이야. 다신 엄마 아빠 속썩이는 일도 없을 거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될까?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기 동생들은 하나같이 대학도 나오고 제법 직장을 잘 갖춘 편이지만 장남이라고 귀하게 큰 녀석이 아직도 변변찮게 내세울 경력 없이 저리 떠도는 걸 보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계속 저를 조르는데 뒤이어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결국 손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제대로 이 사업 키워볼게. 민준이랑 수진이도 나한테 투자해준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모르나 본데 한창 젊은 걔네들이 봐도 솔깃한 얘기니까 돈을 주지 않았겠어? 엄마한테 보태주면 돼. 제발 부탁이야. 어? 제가 모르는 사이 동생들에게까지 투자금을 받았다는데 그냥 제 오빠가 안 되어 보여서 준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몰아줘보자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나이는 또래에 한창 취업해서 돈을 버는 아이들에 비해서도 늦은 편이었고 여러모로 저도 조바심이 났으니까요. 내가 기력이 될 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받아와서 크게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과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어쩐지 그날따라 딸아이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 혹시 오빠 돈 줬어? 왜 문제 있니? 너도 영준이한테 줬다며.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딸아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내가 요 며칠 출장 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빠 사업하는 거 영 수상해. 그래서 사실 나도 걱정이 많아. 이번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도 해준 거야. 그래도 엄마까진 주지 말지 그랬어.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 나도 생각이 없었네. 알고 보니 동생들이 투자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하도 안다라는 제 오빠 소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다 끌어모아서 큰 금액을 줘도 되었는지 걱정도 되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영준이는 요즘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들어온 아들을 재촉하게 되었어요. 영준아, 너 사업 어떻게 돼가는 거냐? 잘 돼가고 있어요. 정말인 거니? 그렇다니까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시니?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봐. 아휴, 엄마, 사업이 쉬운 줄 알아? 닥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이리 말이 많어? 엄마, 그 돈 좀 줬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뭐? 너 이놈 자식이 엄마한테 뭐라고? 너 이제 위아래도 없는 거야? 네 엄마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니까 그 입 좀 다물라고. 듣기 싫으니까.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더 이상 엄마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았고 대하지도 않았죠. 그저 밥해주는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손을 들고 말았어요. 하여튼 늙으면 말이 많아져. 저는 분노하며 아들에게 왜 이리 변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왜 이리 변해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거냐고,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요. 근데 그마저도 아들은 듣기 싫었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귀를 막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앉았어요. 그리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죠. 모든 게 정말 제 잘못 같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정말 부모로서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죄책감도 들고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자식이 박은 대못은 그렇게 제 가슴을 후비고 또 후볐고 며칠 내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을 끙끙 앓아야 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작은 딸이 저에게 와서 죽도 떠먹여주고 약도 챙겨준 덕분에 침대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는 가슴에서 지우자. 나도 오빠는 포기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도 오빠로 받아들이기 싫어. 딸은 저리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그게 쉽나요? 딸에겐 오빠이지만 제겐 자식인데. 차마 아들에게 인연 끊찬 소리는 못 나오더군요. 아들은 제가 침대에서 끙끙 앓는 동안에도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뺀질나게 밖으로 드나들었어요. 그것도 가만 보면 꼭 밤에만 나갔어요. 그게 좀 이상했죠. 자기 딴엔 밤에 일이 많다 하는데 사실 일이라는 게 어떻게 밤에만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아들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오빠 확실히 이상해. 막내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빠를 한번 미행해보면 어떨까? 미행? 오빠 성격에 순순히 무슨 회사 차려 일하는 건 절대 말 안 해줄 거고, 우리가 미행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잖아. 딸이 제안한 미행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미행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저도 결정은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러자 하고 딸과 함께 영준이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미행하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졸이던지. 가면서 중간중간 딸의 손을 잡고 몇 번을 심호흡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게임방이나 이런 곳에 갈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멀쩡한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딸의 말에 저는 그만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엄마, 불이 왜 안 켜지지? 오빠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건물 전체가 컴컴하잖아. 이상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직감이 들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정신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딸도 저를 부르며 급하게 제 뒤를 따랐고요. 그 후에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게 그지 없었어요. 깡패같이 생긴 두 사람이 어떤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사이로 반짝거리는 기계 불빛들이 보였는데 딱 봐도 여긴 노름지라는 곳이었어요. 기막힌 건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저를 아는 체 하더랍니다. 영준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창희인데 기억 못하시나? 예전에 영준이 중학교 때 같이 어울렸던 동네 형이에요. 예전에 어머니 집도 몇 번 갔는데. 영준이 지금 여기 있니? 네. 근데 어머님 출입은 안 되고요. 능청스럽게 웃으며 제게 말하는 그 영준이 형이란 놈은 한창 영준이에게 술, 담배를 가르쳤던 놈이었어요. 저는 그놈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들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역시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노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까지 끼고서요. 어찌나 분이 나던지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 이놈아. 너 이러려고 나한테 돈 탄 거야? 그 큰 돈을 빌린 거냐고?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긴 아니? 너희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너네 먹여 살리겠다고 굶어가며 번 돈이라고? 하지만 이후로 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통 앞이 어질어질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당당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도 사업이야. 도박 사업. 그리고 나 지금 돈 좀 따고 있다고. 엄마 때문에 이번 판에 돈 잃게 생겼잖아. 솔직히 엄마가 해준 그 돈으로 부족해, 엄마. 돈 좀 더 없어? 좀만 더 써라, 엄마. 내가 진짜 호강하게 해줄게. 엄마 돈 더 있는 거 알아. 도박도 잘만 하면 다 돈이 돼요. 아들은 도박 중독이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차라리 남이 낫지. 어쩌자고 내가 이런 것을 아들이라고 키워놓은 것일까.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잠도 못 자고 갱년기가 넘어 여기저기 아픈 것을 참고 엄마가 오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 참다 못해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내질렀어요. 못 줘. 지금 네 놈 새끼 도박하는데 돈을 대라는 거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쩌다?
정말 싫다. 엄마 그렇게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런 것도 못 대주면서 무슨 엄마야? 다 필요 없고 엄마 돈 못 해주면 나 엄마 자식 안 해. 됐지? 뭐? 뭐? 너무나 한이 맺히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한 말에 아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내질렀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하나마다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휘둘러대는 양 얼마나 무자비하게 퍼붓던지. 아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몇 년이나 종적을 감췄고 저는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 건지 도무지 결론이 안 나는 상태로 산송장처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거의 빼앗기듯 내버린 돈들도 아찔할 정도로 컸고 거기다 연을 끊고 나가버린 셈이라 정말 모든 게 허망해졌어요. 점점 우울감이 심해지더라고요. 남편과 남은 아이들은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으나 저에게는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들은 정말 조금의 연락도 없었고 거처를 알 수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가끔씩 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데 아들을 너무 압박하면서 내쫓은 건 아닌지 매번 다방면에서 후회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은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마 큰아들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은 아이들에게 입도 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달달 떨렸어요.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유순하게 잘 자라와준 우리 둘째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끌려갔다는 무서운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울음이 막 올라와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기 속 무서운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로 당신 아들 정민주는 못 보게 될 거야. 언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채를 썼던 건지 어쩜 제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부모 속을 다 쥐어뜯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싶어 정말 애끓는 가슴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살려달라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그 시간은 가히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나마 제 노후 자금이라도 털어서 보태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일단은 전화를 끊고 둘째 며느리와 셋째 딸에게도 다급히 전화를 했지만 다들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런 날 태평하게 낚시나 하러 나간 남편도 마찬가지로 무슨 통화를 그렇게도 오래 하는지 계속 통화 중으로만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전화기 속 남자는 계속 시간을 정해두고 저보고 오라는 말만 해댈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고 그 길로 나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비밀스레 묶어두었던 돈인데 정말 방법이 없고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어쩌겠나요.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해둔 약속 장소는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역이었고 안내해준 인상착의에 사람이 나타나더니 저인지 확인하고 날카롭게 돈을 뺏어가더군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황망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저기요, 우리 아들은요? 아들 어딨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아들 연락처 임시로 만들어 두었으니 그리 연락해서 만나쇼. 참 어지간히도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런 명목까지 다 만드는구나 싶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나 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던지 그 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떡하면 좋으니?
어떡하면 좋아? 무슨 일인데 그래? 네 오빠가 글쎄 납치를 당했다. 뭐라고? 딸은 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고 저는 결국 돈까지 뺏기고 아들도 못 본 상황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 한둘씩 연락이 되어서 다들 같이 찾아와 주었는데요. 그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보자마자 기절할 것 같아 저는 그대로 아들을 붙잡고 오열할 듯 울었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었어? 몸은 괜찮니? 엄마, 대체 무슨 말이야? 난 오늘 직장에 있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어? 아니, 분명 너가 납치돼서 돈을 입금하라고. 저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그대로 스르륵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용을 다 맞춰보자니 제가 겪었던 일은 마치 꿈과도 같은 보이스 피싱 사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어딘가 모자란가 보다 하고 뉴스를 넘겼었는데 그 꼴을 제가 당하다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 끓는 듯 애를 태웠던 것 하며 저로서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는 노후 자금까지 송두리 뺏겨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모두 신고 절차를 해주고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엄마, 이런 케이스는 흔하고 잡기 힘들다나 봐.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그저 돈 잃은 걸 그냥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 잃은 돈은 우리가 조금씩 채워줄게. 맞아. 엄마, 너무 상심하지 마요. 원래 나쁜 놈들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속게 되어 있어. 딸과 아들이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를 같이 안아주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저 둘째 아들에게 정말로 그런 큰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건지 참으로 살맛 나지 않는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히 절망하라는 법은 없는 건지 한 달쯤 지나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다 돌려받을 기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딸이 말해주었지만 당시 모든 울분과 분노가 거기에 가득 몰려 있었기에 그저 모든 벌을 세게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잡혔다는 연락이 왔으니 마음에 칼을 갈면서 전화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저에게 알려준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실언 내용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을 수도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범인이 제 큰아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 아들 이름은 정영준이에요. 영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일단 경찰서로 오시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기어가듯이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봐도 제 아들이 맞았으며 몇 년 못 본 새에 인상도 상당히 변해 있었고 체격도 달라졌고 저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네가 어떻게... 아들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제가 미운 건지 분노와 원망이 깃들어진 시선을 저에게 계속 보내고 있더군요. 이렇게 된 상황조차 제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았고 혼란스러워하는 차에 경찰은 냉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진 이런 재산 관련 사건들은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벌을 해야겠다면 별도로 고소를 해야 본격적으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듣는 내내 정신줄을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다른 아이들에겐 이야기를 못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고소해. 나는 저 녀석 절대로 용서 못해. 어디 할 짓이 없어 저런 짓을 해? 저런 파렴치한 놈은 사회로 돌아와서 안 된다고. 여보, 저 개만도 못한 자식. 저런 놈은 언제고 돈 때문에 지 부모도 죽일 놈이야. 남편은 화를 주체할 수 없어 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저희에게 그 어떤 용서도 빌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물끄러미 응시하던 아들의 눈이 자꾸 떠올라서 차마 그런 결정을 쉽게 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쉽게 고소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소에서 둘이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유야무야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고 그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가는 형태로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정말 돈도 무엇도 없고 이런 상황을 안 둘째 아들과 셋째 딸마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는 지금 이때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자식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남편마저 대책 없는 여자라며 저를 비난해댑니다. 정말 매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버티고 서 있기 힘듭니다. 저에게도 살 길이라는 게 있을까요?